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반도 주변 상황을 둘러보면은 이제 동북아의 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멸망함으로써 38도선이 그어지고 미소 냉전 체제가 굳어진 이후에 몇 번 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950년 6.25 남침이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유엔군과 국군의 결사항전으로 그 시도는 좌절되고 다시 휴전선으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의 현상 변경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가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멀리 떼어놓고 대한민국을 핵무기와 남한의 종북 세력을 결합시켜서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는 이런 현상 변경 의지를 가지고 덤벼드니까 거기에 미국이 대응하면서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에 몰림으로써 북핵 제거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고 한반도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1945년, 1950년, 2018년 이 세 차례의 현상 변경 시도에서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즉 북핵이 제거되고 북한의 노동당 정권이 무너지든지 김정은이가 몰려나가면은 북한에 큰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주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자유통일로 가면 최선이고 그것이 또 다른 분단 고착으로 가면은 이것은 차악좀 되겠죠. 최악은 대한민국까지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지고 내전 상태로 가든지 아니면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자유통일을 하든지 분단 고착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적화통일되는 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상황을 오판하고 분별력을 상실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아주 위험한 줄타기 지금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사건, 대한민국의 해방, 그리고 6.25 남침,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핵 위기, 이 세 가지가 다 원자폭탄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자폭탄과 직접 내지 간접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해방한 것은 원자폭탄 2방 맞고 그렇게 됐습니다. 1950년에 김일성이가 남침한 것은 그 한 해 전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해가지고 미국과 맞먹게 됨으로써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허가했던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를 향한 북한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차례 다 핵무기와 관계 있는 사건이란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알죠. 그러니까 핵이란 것이 얼마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면은 이런 공통점을 통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차례의 현상 변경 시도에서 핵이 원자폭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1948년 8월 15일이 핵폭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핵폭탄 이야기를 하려면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분이 스위스의 베르네에서 특허국의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30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산책을 하면서 골똘하게 뭘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사고 실험이라고 그러죠. 실제 실험이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원리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유명한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 이 상대성 원리에 부수적으로 붙은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E 이꼴 mc 자승입니다. E는 에너지입니다. M은 질량입니다.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게 나오는지. 즉 물질이 에너지로 변할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하는 것이 E 이꼴 mc 자승의 공식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이 빛의 속도에다가 제곱을 해버리면 그 폭발력은 거의 짐작이 갑니다. 문제는 물질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로 바꿀 것이냐. 그게 바로 연쇄 반응이죠. 연쇄 반응. 바로 연쇄 반응이 우라늄에서 일어나면 E가 엄청 커진다 하는 공식이 바로 E 이꼴 mc 자승입니다. 그런데 이 E 이꼴 mc 자승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도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원자폭탄의 원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치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은 미국에 와서 프린스턴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 8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이 폴란드로 쳐들어가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아인슈타인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물리학자 레오 스질라드라는 분이었어요.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만 이 사람도 독일로 망명을 해왔는데 아인슈타인을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때문에 큰일이 났다. 지금 독일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바로 E 이꼴 mc 자승을 원리로 삼아가지고 지금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미국도 대응 개발을 해야 된다. 미국도 원자탄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인슈타인은 잠시 멍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E 이꼴 mc 자승과 원자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편지를 써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의 편지니까 읽어보고는 군사문제 고문에게 조치를 취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됩니다. 뉴멕시코주의 로스 알라모스에 연구소를 두고 어마어마한 작업을 합니다. 미국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13만 명이 연구에 투입되고 요사이 가치로는 수백억 달러의 돈을 들입니다. 그 90%가 원자로를 짓는 데 쓰였고 나머지 10%는 폭탄 제조와 설계에 그 돈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1945년 3월이 됐습니다. 3월이 되니까 이제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무르익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실험할 직전까지 갑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을 찾아왔던 6년 전에 찾아왔던 스질라드라가 다시 또 아인슈타인을 찾아옵니다. 스질라드의 이야기인즉슨 스질라드라는 사람도 이 페르미와 함께 원자로를 지금 만드는데 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거기에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이 스질라드 이야기가 독일에서 원자폭탄 만드는 것은 실패한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이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 씁시다 해가지고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 안 썼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루즈벨트한테 전달되었는데 4월 12일에 루즈벨트가 급서했습니다. 후임자가 트루먼 대통령인데 트루먼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그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발견했는데 묵살해 버렸습니다. 왜 묵살했느냐? 원자폭탄을 써야 될 상황이 지금 전개되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독일은 이미 항복을 하고 5월 초에 항복하고 미국은 마지막 일본을 항복받기 위해서 오키나와에서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이 최후의 항전을 하는 바람에 미군이 10,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거기서 일본군의 희생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토로 이제 쳐들어갈 계획을 짜고 있을 때인데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많이 죽는데 본토 쳐들어갔다가는 한 100만 명이 희생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미군이 한 100만 명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트루만이 알았으니까 그것을 쓰지 말라는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 원자폭탄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그 타겟을 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1번으로 올라온 것이 교토였습니다. 그러나 교토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은 일본의 정신적 고향인데 일본 사람들을 나중에 통치하기가 어렵게 된다 해서 그것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그리고 고쿠라, 니가다, 나가사키 이런 곳이 이제 표적지로 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느냐? 1945년 흑해연안의 얄타에서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논의하는 회담이 열립니다. 얄타 회담이죠. 그게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이 세 사람이 거기서 합숙을 해가면서 논의를 합니다. 이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일본을 치는데 참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참전을 해달라. 스탈린은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면 독일, 이탈리아가 항복한 다음에 90일 이내로 참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속으로 정말 스탈린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소련은 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 4월 5일 당시에 일본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아직 기한이 1년 남았는데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을 앞으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를 해버립니다. 6월 27일에 가면은 스탈린은 바실리에프스키 극동군 사령관이 만들어 온 이 작전 계획을 승인합니다. 작전 계획을 완성하는데 소련군이 참전하면 어디를 치느냐? 주로 만주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만주에 일본의 관동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동반도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적 조건으로서 북한의 함경 북도지방, 나진, 운기, 청진 정도는 점령한다.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한반도 작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소련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깊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일본 세력은 몰아내야 된다. 러일 전쟁도 한국을 놓고 일본과 싸워서 러시아가 깨졌는데 어쨌든 한반도를 일본이 차지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소련의 적대적인 어느 한 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 7월 4일 미국 전쟁부라고 있습니다. 이 전쟁부는 육군을 관할하는 부서입니다. 전쟁부라고 하면은 국방부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상하게도 2차 세계대전 때 국방부가 없었습니다. 전쟁부, 즉 육군성과 해군성만 있었습니다. 공군은 해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해군도 속해 있고 일본은 또 육군에 속해 있었죠. 공군이 독립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미국 육군 전략정책단은 한국을 분할 점령한다. 독일식으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분할 점령하는 구상을 하기도 했고 7월 10일에는 합동전쟁계획위원회가 이 최고의 전쟁지도 조직인데 미군이 일본과 한국의 남부를 점령하는 그런 계획을 토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던 중에 7월 16일 날
1945년 7월 16일입니다. 미국은 뉴멕시코 사막에서 최초의 원자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깊이 3m, 지름 330m나 되는 구덩이가 파졌어요. 이것을 지켜본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오펜하이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음, 곧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는 힌두교의 경전이 생각났다. 트루만도 7월 25일자 일기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두려운 폭탄을 갖게 되었다 라고 썼습니다. 자, 7월 17일 독일의 베를린 근방에 있는 포츠담에서 전후 질서를 논의하는 얄타 회담을 이어서 그 질서를 논의하는 회담이 다시 열립니다. 루즈벨트가 급소하고 부통령인 트루만 대통령이 등장했고 처칠 그리고 스탈린이었습니다. 중간에 영국에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처칠은 물러나고 그 후임자 애틀리가 이어서 참여하는 이런 포츠담 선언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그거죠. 일본에 대해서 최후 통첩으로서 무조건 항복하라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만 그 이외에 많은 논의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7월 17일 이미 트루만 대통령은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딱 회의를 하는데 처칠이 보니까 트루만이 너무나 독선적으로 회의를 이끌어요. 말도 제일 많이 하고 과거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안 그랬는데 처칠이 느꼈습니다. 아,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트루만 대통령이 자신만만할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눈치를 챘습니다. 그 다음날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트루만은 처칠에게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원자폭탄 개발에서는 영국, 미국, 카나다는 처음부터 아주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정보도 나눠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걸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라고 딱 자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트루만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소련이 참전할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끝장낼 수 있다. 소련한테 괜히 참전 빌미를 주게 되었는데 이 루즈벨트가 간곡히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의 참전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써야 되겠다. 원자탄을 빨리 써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이제 준비가 착착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일본은 우리가 단독 점령한다. 독일식으로 뭐 4개국이 분할을 해서 통치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본은 미국이 단독으로 점령하고 관리한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한국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럼 한국도 일본처럼 단독 점령하느냐? 아니면은 중간에 어느 선을 그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트루만은 스탈린에게도 알립니다. 7월 24일. 스탈린에게 다가가서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애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탈린은 축하합니다.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그때 로스 알라모스에서 진행되고 있던 원자폭탄 개발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트루만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클라우스 훅스라는 이 물리학자가 간첩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보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동시에 워싱턴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 캠브리지 대학 출신으로서 자진해서 소련 간첩이 된 5명 중에 한 명인 맥클레인이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그 데스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1급 정보를 간첩을 통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트루만의 그 이야기를 들은 스탈린은 즉시 베리아 비밀경찰 총수인 베리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베리아가 그때 소련도 원자력 폭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리아에게 빨리 원폭을 개발하는 계획을 아주 독려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4년 뒤에 원자력 폭탄 개발에 성공하죠. 1949년.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한국에 그러면은 한국을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 이 계획은 포츠담 회담은 정치회담으로 세 거두가 이제 진행을 하고 그 한편에서는 군사적 실무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 참모총장 안토노프와 미국의 마샬 육군 참모총장이 7월 24일에 만나가지고 소련이 참전할 경우에의 작전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때 소련이 물어봅니다. 미국은 별도로 한국에 작전 계획이 있느냐? 물으니까 미국은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련은 우리는 만주와 요동반도 정도 점령하고 그게 필요한 함경 북도의 일부 지방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샬 육군 참모총장은 즉시 육군 참모본부의 작전국장인 존 헐 중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한국으로 군사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소련군이 들어올 때 미군이 한국에 전개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헐 중장은 지도를 보고 맨 가운데 있는 38도선 근방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38도선이 소련, 일본, 미국 사람 머리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죠. 들어가 있었던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1903년에 러시아는 일본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조선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다가 39도선을 제의합니다. 39도선 남쪽은 일본의 관할, 우리 북쪽은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나 일본이 거절합니다. 그 전에 1896년에는 그때는 러시아의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서 38도나 39도선을 경계선으로 두 나라가 조선을 분할하자 이렇게 제의하니까 이번에는 그때는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1593년 임진왜란 2년째 됐죠. 2년째 이제 명나라와 일본이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조선을 분할하자. 즉 38도선, 그때는 38도선 개념이 없었지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일본에 넘기고 그 북쪽은 북한이 다스리는 식으로 해서 휴전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명나라도 한때 검토를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상부통일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본은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면은 바다를 건너서 일본을 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한때의 원수인 신라를 지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반도의 남쪽은 적대 세력에 의해서 점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본 사람들의 머리에 또 깊이 박힌 이 전략 개념이죠. 안보 개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38도선으로 모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7월 30일 미국의 전쟁지도기구인 합동전쟁계획위원회는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소련이 참전하면은 뭐 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쿠릴 열도, 지금 일본 북쪽에 있는 쿠릴 열도, 사할린, 그리고 북한 지역의 점령은 소련한테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건의를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트루만 대통령이 이걸 받아가지고 스탈린한테 그렇게 해도 좋다고 미리 한 건 아닙니다. 그런 보관을 하나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포츠담 선언이 일본에 대해서 항복하라, 무조건 항복하라고 한 데 대해서 8월 2일 일본은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겠다고 합니다. 이 묵살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이그노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요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무시한다. 이그노보다 더 강한 표현은 리젝트입니다. 이건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리젝트를 하지 않고 이그노라고 한 것은 당시에 일본 내부에서 복잡하게 문제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가 점령당한 이후 일본 정부 안에서는 이제는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천황의 보고입니다. 천황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천황제만 유지시켜주면은 항복하겠다고 하는 이 협상파가 득세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대가 반발을 했어요. 결사항전이다. 그러니까 이 군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리젝트란 표현을 쓰지 않고 막 이그노 정도로 답을 했는데 트루만 대통령은 그걸 거부로 보았습니다. 거부로 보고 빨리 원자 폭탄을 쓰라고 더욱 더 재촉을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8월 6일 사이판 옆에 있는 티니안 섬을 출발한 미국의 B-29 폭격기가 오전 8시 15분에 히로시마 상공 570m 상공에서 폭발시킵니다. 이 핵폭탄은 우라늄탄이었습니다. 우라늄탄은 확실하게 터진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임계 질량만 맞으면 7만 명이 즉석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10,000명 이상이 여기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8월 9일 새벽 티니안 섬을 출발한 B-29가 요코하마 상공에서 호위 전투기하고 합류한 다음에 목표지인 북규슈 후쿠오카 동쪽에 있는 고쿠라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빙빙 돌아도 하늘은 안개와 연기로 덮여 있어가지고 이 표적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B-29는 이럴 때 대비해가지고 준비했던 나가사키로 갔습니다. 나가사키가 이게 운이 없었어요. 나가사키에 가도 거기도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자 해가지고 도는데 마침 구름이 갈라지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래로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팻맨이라고 불리는 이 플루토늄 탄입니다. 팻맨, 뚱보는 뜻이죠. 투하했습니다. 약 500m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오전 11시인데 이거는 히로시마에서 떨어진 것보다 한 50% 더 폭발력이 강한 폭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에는 산이 많아가지고 피해는 덜 했습니다. 여기는 나가사키에는 미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미군도 여기서 사망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 급해져서 드디어 항복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그게 1945년 8월 9일 밤이죠. 밤에서 8월 10일 새벽에 걸쳐서 동경에 있는 황거라고 불리는 천황이 사는 궁궐 방공호에서 최고 전쟁 지도회의가 열립니다. 8월 9일 아침에는 이미 소련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소련군이 참전해가지고 156만 명의 극동군 소련군이 만주에서 관동군을 무찌르면서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바랐던 원자폭탄을 써서 항복을 받고 소련의 참전은 저지하는 이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8월 6일과 8월 9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8월 6일에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이 8월 7일이나 한 8일쯤 항복하겠다고 선언해버렸으면 소련군은 전쟁에 참여할 명분을 잃고 한반도 분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한민족의 운명이,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달라지고 말았죠. 그리하여 8월 9일에서 8월 10일에 걸친 이 심야회의에서 소화천왕이 항복을 결심합니다. 항복을 결심합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라도 견뎌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항복을 결심합니다. 그때 군에서는 결사항전파가 득세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뭘 하려고 했지만은 동조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아침에 오전에 일본 외무성은 스위스와 스웨덴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통해서 연합국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하는 내용이 좀 애매해요.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했는데 천황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항복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천황제입니다. 일본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천황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천황에 대한 일본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독일은 망한 다음에 히틀러가 뭐 자살하고 히틀러 지지 세력이 다 감옥에 가고 교수대로 갔지만은 천황제는 일본에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크죠. 이 차이가. 어쨌든 1945년 8월 10일 일본은 그날 정오에 일본의 도고 외상이 일본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를 만나자고 해서 말리크에게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때는 이미 소련군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얘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트루만보다 한나절 정도 먼저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핵폭탄을 언제 쓰느냐? 핵폭탄을 쓴 다음에 일본의 반응, 요 며칠 사이에 의해서 한반도의 분단이 결정되었다.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역사를 움직이는 큰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곧 이어서 제2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